브루스 리, 그의 삶과 전설. 탐구와 해설. 로버트 클라우스. 이소룡이 전 세계의 쿵우 영화로 이름을 떨칠 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단 몇 편의 영화만 남겼지만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그의 죽음은 곧바로 전설을 낳았습니다. 팬들은 이소룡을 향한 그리움에 사로잡혔고 그의 삶을 기리는 다큐멘터리와 극영화가 잇따라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워너브라더스와 홍콩 골든 하베스트가 공동 제작한 영화 용쟁 호투를 연출했던 로버트 클라우스 감독은 1975년 초 이소룡의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적 극영화 브루스 리, 그의 삶과 전설을 기획했습니다. 대본까지 완성하고 미국 버뱅크에서 공개 오디션과 홍보까지 진행했지만 끝내 영화로 제작되지는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소룡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해왔던 대표적 책자 내 이름은 이소룡 시리즈 1집과 4집에서도 로버트 클라우스의 이소룡 다큐 영화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1집 맨 뒤에 알렉스 쿠오크라는 무술인의 사이드킥 사진과 함께 이 청년이 주연을 맡을 것이라는 소식을 알리고 있고 4집에서는 이소룡 대역 오디션은 1975년 4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서 열렸다는 소식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디션 심사위원으로는 이소룡의 부인 린다 리, 이소룡의 동생 이진휘, 맨룡과강의 척 노리스, 가수 겸 배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용쟁 호투의 감독 로버트 클라우스 등이었습니다. 이날 520명이 지원했으며 각 30초씩 무술 연기를 했습니다. 15일 최종 결선자로 생훈이시, 스티브 레이, 판카머, 조오지 정, 오순택, 킴리가 결정됐으며 최종 스크린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허리우드의 에이전트에서 온 3명의 지원자가 더 있었으며 무술계의 쿵우 지도자 알다카스코스도 스크린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소룡 대역 오디션은 호놀룰루, 홍콩, 뉴욕,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는 워너 브라더스와 퍼스트 아티스츠가 이소룡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의 주연 배우를 찾기 위해 진행한 전 세계적 오디션 공고 포스터입니다. 행사를 주최한 퍼스트 아티스츠를 잠시 살펴보면 퍼스트 아티스츠는 1969년 설립되어 1980년까지 운영된 제작사로 배우들에게 제작 과정에서 더 큰 창의적 통제권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초기 멤버는 폴 뉴먼,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시드니 포이티어이고 후기 멤버는 스티브 맥퀸, 더스틴 호프만 등입니다. 퍼스트 아티스트의 대표작은 스티브 맥퀸 주연의 겟어웨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주연의 스타 이즈 본입니다. 브루스 리, 그의 삶과 전설의 주연은 이런 주관사와 이소룡의 부인 린다 여사, 관련 영화 관계인들과 오디션 과정을 통해 최종 알렉스 콱이 선정되었습니다. 미국 영화, 무술계의 잡지에서도 알렉스 콱에 대한 당시 기사가 종종 남아있습니다. 오디션을 홍보하는 포스터도 있는데 이에 관련된 사진은 일본의 이소룡 팬 카즈노리 이토라는 분이 알렉산더 콱이라는 블로그를 통해 관련 사진과 영상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기도 했습니다. 미완성이었던 브루스 리, 그의 삶과 전설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알렉스 콱은 이소룡과 닮은 외모와 무술 실력을 갖춘 중국계 또는 홍콩계 이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5년 오디션 당시 20대 중후반의 무술인으로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이었으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알렉스 콱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 탐색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지만 영어를 구사하고 기술과 전투 모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1975년 롱비치 대회 후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라데 일러스트레이티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워너 브라더스에 내가 알려졌고 베를린에서 프로 가라테 협회를 위해 시범을 보러 갔을 때 역할 제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알렉스 콱은 1973에서 4년 미국 남부 지역 오픈 토너먼트 등에서 중국 무술의 독창성과 실전성을 미국 무술계에 소개했고 197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롱비치 인터내셔널 무술대회에서 이종나한 무술의 3절곤 연무로 그랜드 챔피언 타이틀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주연 배우를 확정하고 홍보까지 했지만 프로젝트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처음부터 제작진은 대본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와 너무 닮아 극영화로서 액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영화 산업은 저비용으로 두 편의 브루스리 다큐멘터리 영화를 빠르게 제작해 할리우드를 제쳤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결국 제작진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브루스 리, 그의 삶과 전설을 기획한 로버트 클라우스 감독은 미국의 영화 감독이자 프로듀서 그리고 각본가로 특히 1973년 용쟁 호투를 감독했으며 용쟁 호투는 2004년 미국 국립영화 등기소에 등재되어 문화적으로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받습니다. 1987년에는 용쟁 호투 제작기, 1989년에는 이소룡에 대한 전기 브루스 리, 더 바이오그래피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클라우스는 단순한 영화 감독을 넘어 여러 작품의 각본을 직접 쓰거나 공동 집필한 창작자이고 이소룡, 성룡, 짐 켈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장르의 지평을 넓힌 감독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1970년 로버트 클라우스가 연출한 영화 다커 댄 엠버는 액션 영화는 아니지만 매우 격렬하고 사실적인 격투 장면으로 주목받았고 무술 장면의 리얼함이 이후 용쟁 호투를 감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소룡은 이 장면을 보고 클라우스의 연출력이 무술 영화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1975년 3월 26일자 최종 대본으로 남아있으며 현재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 유튜버가 이 대본을 그대로 영화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저작권상의 제약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영상은 대본을 토대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20개의 에피소드로 나누어 해설하는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영상적 한계가 있는 만큼 나레이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브루스 리, 그의 삶과 전설, 탐구와 해설, 로버트 클라우스, 최종 초안, 1975년 3월 26일 에피소드 1, 무대 위의 탄생, 샌프란시스코, 1940년 중국 오페라의 무대 뒤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소룡은 예술과 전통이 숨쉬는 공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대 위 배우였고 그날 밤은 용의 해, 용의 시간. 운명처럼 그는 세상에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출생이 아니라 예술과 무술이 교차하는 상징적 탄생을 보여줍니다. 브루스 리는 무대 뒤에서 태어났고 결국 무대 위에서 전설이 됩니다. 에피소드 2. 거리의 춤, 젊은 브루스. 홍콩의 거리에서 춤추듯 살아가는 17세의 브루스. 그는 리듬을 타고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자유롭고 장난기 넘치는 청춘을 보여줍니다. 이소룡은 무술 이전의 댄서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예술이었고 그 자유로움은 이후 그의 무술 철학에도 깊이 스며듭니다. 에피소드 3. 충돌과 춤의 승리. 카페에서 벌어진 싸움, 그리고 그날 밤의 댄스 결승. 싸움은 그를 흔들었지만 춤은 그를 빛나게 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셔츠를 찢고 트로피를 들어 올립니다. 이소룡은 싸움보다 춤을 더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몸짓은 공격이 아니라 표현이었고 그 표현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에피소드 4. 언덕 위의 결투. 비 내리는 홍콩 언덕에서의 마지막 싸움. 진흙 속에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브루스. 그는 기술보다 의지로 싸웁니다. 이 장면은 이소룡의 끈기와 정신력을 상징합니다. 그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며 싸움은 그에게 철학이었습니다. 에피소드 5. 인문의 시작. 인맨의 학교. 인맨은 브루스에게 시험처럼 말합니다. 멈추지 말고 달려라. 내일 다시 와보렴. 브루스는 곧장 거리로 나섭니다. 붐비는 시장과 골목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그의 발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에피소드 6. 달리기, 그리고 입문. 홍콩 거리. 브루스는 도시를 달립니다. 건설 현장과 학교 앞을 지나며 숨은 거칠어지고 땀은 흐릅니다. 결국 그는 철제 울타리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는 달렸습니다. 단순한 거리 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턱을 향해. 인맨의 사무실. 인맨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빛을 기다리지 마라. 스스로 빛이 되라. 브루스는 잠시 망설이지만 결국 결심을 굳힙니다. 에피소드 7. 가족의 벽. 가정에서의 갈등과 침묵. 아버지의 꾸지람,
어머니의 중재, 그리고 브루스의 복잡한 눈빛, 그는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우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소룡의 내면은 늘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열망 사이에서 그는 조용히 싸움을 시작합니다. 에피소드 8, 첫 수령, 그리고 깨달음. 인맨의 도장에서의 첫 수령. 브루스는 나무 인형을 치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는 싸움이 아닌 자기 수양을 배웁니다. 무술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소룡은 기술보다 철학을 먼저 배웠고 그 철학은 그의 무술을 독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에피소드 9, 거리의 그림자. 홍콩의 뒷골목에서 벌어진 싸움. 이번엔 그는 분노가 아닌 절제된 힘으로 싸웁니다. 경찰서에서도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소룡은 싸움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미국행을 결심합니다. 에피소드 10, 시애틀의 시작. 1959년 미국 시애틀. 비 내리는 공항에서 그는 철학을 들고 도착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첫 도장을 열며 인종을 초월한 제자들과 만납니다. 이소룡은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는 무술을 통해 인종과 언어의 벽을 넘고 움직임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철학을 전파합니다. 에피소드 11, 철학과 도전. 도장에서의 수업, 그리고 무술계의 반발. 브루스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형식은 너희를 가둔다. 물처럼 되어라. 그는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제자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본능을 끌어냅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전통 무술계의 반발을 부릅니다. 왜 백인에게 동양 무술을 가르치느냐는 비난 속에서도 그는 싸움이 아닌 진실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이소룡은 단지 싸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무술은 철학이었고 그 철학은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에피소드 12, 사랑과 선택. 루이즈와의 재회, 그리고 내면의 고백.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 루이즈는 그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브루스는 아직 자신을 찾는 중이라며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이소룡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는 강인한 전사이자 여전히 길을 찾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랑은 그에게 안식이자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에피소드 13, 헐리우드의 문턱. 오디션장에서의 도전, 그리고 TV 데뷔. 브루스는 무술이 연기이며 감정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시연은 말보다 강렬했고 결국 그는 그린 호넷의 카토로 데뷔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민합니다. 나는 단지 액션 스타가 아니다. 나는 철학자다. 그는 자신의 무술 철학을 정리하며 절권도를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이소룡은 단순한 배우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무대를 원했고 그 무대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에피소드 14, 홍콩 복귀와 영화 혁명. 헐리우드가 외면한 그를 홍콩이 맞이하다. 그는 당산 대형에서 액션을 직접 설계하고 카메라까지 지휘합니다. 그의 움직임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정무문에서는 민족적 분노를 연기하며 관객의 심장을 울립니다. 이소룡은 단순한 액션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토리텔러였고 혁명가였습니다. 그의 영화는 무술을 넘어 정체성과 저항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에피소드 15, 맹룡과강과 창작의 자유. 감독으로서의 첫 도전, 그리고 창작의 고통. 브루스는 자신이 직접 쓰고 연출하고 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새벽까지 각본을 고치고 액션을 설계합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그는 척 노리스와의 전설적인 대결을 연출합니다. 싸움은 예술이었고 존중이었습니다. 이소룡은 이제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싸움을 통해 삶을 말했고 영화는 그의 철학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배우가 아니라 하나의 장르였습니다. 에피소드 16, 용쟁 호투와 세계를 향한 도약. 헐리우드와의 첫 정면 승부. 브루스는 워너 브라더스와의 회의에서 내 몸이 말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는 단순한 액션이 아닌 철학을 담은 장면을 요구하며 각본에 참여합니다. 촬영 현장에서는 배우, 무술가, 감독, 철학자로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합니다. 용쟁 호투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브루스 리가 세계에 던진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인의 몸으로 헐리우드의 문을 열었고 그 문은 다시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에피소드 17 마지막 프로젝트와 예기치 못한 이별, 사망 유희, 미완의 철학. 노란 트레이닝복을 입은 브루스는 탑을 오르며 각기 다른 무술과 마주합니다. 그 싸움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면의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로에 지쳐 있었고 1973년 7월 20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싸움을 넘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한 예술가였습니다. 에피소드 18 유산과 불멸의 정신. 장례식 그리고 전 세계의 애도. 그의 죽음은 충격이었지만 그의 철학은 살아남았습니다. 세계 곳곳의 도장에서 대학 강의실에서 영화 속에서 사람들은 그의 움직임과 사상을 되새깁니다. 브루스 리는 단지 무술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표현이라는 개념을 몸으로 증명했고 그 정신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19 브루스 리의 철학을 오늘에 묻다. 현대 사회 속의 브루스 리. 철학 수업, 요가 스튜디오, 무술 도장, TEDx 무대, SNS까지 그의 말과 움직임은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브루스 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있는 철학이며 변화와 적응, 자기 표현의 상징입니다. 그의 말은 여전히 우리를 움직입니다. 에피소드 20 전설의 완성. 무대 위 마지막 실루엣. 그의 영화 장면들이 흐르고 명언들이 떠오릅니다. 팬들의 헌사와 도시의 벽화, 동상, 교육 프로그램은 그가 남긴 흔적입니다. 브루스 리는 하나의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의 정신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싸우는 작가 아니었고 흐르는 자였습니다. 그는 물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어린 시절부터 제작될 것이라 믿었던 이 영화는 끝내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궁금했고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알렉스 쿠오크라는 이름, 그리고 왜 이 프로젝트가 좌절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카이브에서 오리지널 대본을 발견하면서 이제야 그 진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잊혀진 역사를 다시 만난 듯한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로버트 클라우스가 기획한 브루스 리 히즈 라이프 앤 레전드는 미완으로 남았지만 그 흔적을 따라가며 이야기를 되살려보는 과정은 제게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소룡이 남긴 철학, 물처럼 되어라는 말은 단지 무술의 원리를 넘어 창작과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일깨워줍니다. 부족했을지라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